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재직 중인 윤순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지방정부 시민이 주도하는 그린 에너지라는 그런 제목으로 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원래는 이거보다 좀 청명한데요. 이상하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니까 목을 더 많이 쓰게 돼서 목소리가 좀 좋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5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오늘의 주제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후위기 대응의 열쇠, 에너지 전환인데요. 지난 시간에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윤은태 박사님과 함께 도대체 기후변화라는 게 뭐고 왜 발생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셨고, 그래서 많은 지식을 쌓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런 기후위기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에너지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 함께 다루셨겠지만 한 번 더 현 기후변화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 그림에 나온 것처럼 사실은 태양에서부터 복사에너지가 왔을 때 지구에 이것이 흡수가 되죠. 일부는 구름에 부딪혀서 우주로 방출되고, 일부가 지구 표면과 또 바다를 데워서 그 다음 지구 복사 에너지로 해서 다시 이제 우주로 방출되는데, 그 전에 대기권 안에 온실 기체라는 그런 기체가 있어서 지구 복사 에너지 일부 적외선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온실 효과라는 게 발생을 하고, 바로 이 온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거의 80만 년 이상, 어떤 분들은 500만 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5도씨 전후로 이게 유지가 되어 왔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온실 효과가 없었다면 영하 18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구에 생명체가 살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갈수록 최근에 들어서 이 온실 효과가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산업혁명기에 비해서 1도가량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왜 온실 효과가 이렇게 더 빨리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온실 기체 농도가 증가하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화석연료의 연소입니다. 화석연료에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있는데, 이 안에는 탄소와 수소가 주된 성분으로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석연료를 태우게 되면 그 안에 있는 탄소가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서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열 에너지를 주는 거죠.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화석연료를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너무나 빠른 시간에 너무나 많은 양의 화석연료를 태워버렸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가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배출이 되지만, 인구가 늘어나면서 또 경작지가 늘어나고 도로가 만들어지고 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만들고 또 굉장히 많은 다양한 토지 경영 활동을 하면서 산림을 많이 베어내게 되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예전보다 많이 배출하는데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줄어들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은 더욱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폐기물이 썩을 때 나온다든지, 또 천연가스의 누출이라든지, 이런 데서 또 메탄이라고 불리는 이산화탄소보다 21배나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잠재력이 큰 그런 온실기체가 배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의 식생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너무나 많은 육식을 우리가 하게 되면서 특히 이제 반추동물이라고 불리는 소나 양, 이런 고기를 많이 먹으면서 또 이 반추동물의 대세균 과정에서 메탄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농업을 할 때, 농사를 지을 때 비료와 농약을 많이 쓰면서 아산화질소 같은 게 만들어지고, 또 플로르게스라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는 없었던 인위적인 가스를 합성하게 됩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더 많은 냉매를 사용을 하게 되고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근데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화석연료의 연소, 바로 에너지 분야입니다. 그래서 온실 기체가 배출되는 분야별로 본다면
에너지 때문에 발생하는 게 저기 노란 그 파이의 노란 부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거의 70%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부문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 많은 열과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해내기 위해서 이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온실기체, 그 중에서도 특히 이산화탄소이긴 하지만 이산화탄소가 전체 온실기체의 4분의 3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는 한 번 배출되면 온실효과를 한 번 야기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기 중에 쌓입니다. 계속 150년에서 500년, 200년 이렇게 200년 정도 이야기했는데 최근에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더 해보니까 그 중에서 최소 15% 정도는 1000년 이상을 머무르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어요. 바로 이 오랜 기간 대기 중에 머물면서 온실효과를 야기해서 지구온난화를 야기하고 그 결과 기후변화, 요새는 기후위기라고 부르죠. 이런 현상을 야기하는 게 바로 화석연료의 연소라는 에너지 이용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에너지 이용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방향을 보면은 크게 이제 이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에너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에너지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에너지가 우리에게 해주는 일, 에너지 서비스라고 부르거든요. 그걸 원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밥을 할 때, 취사, 그 다음에 냉방과 난방, 또 기기를 작동을 시킬 때, 또 수송이나 이동, 이걸 위해서 쓰고요. 그 다음에 또 통신 같은 행위를 할 때, 그리고 이제 또 아까 기계의 작동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하튼 그런 활동들을 할 때 우리가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에너지가 우리에게 해주는 일, 이걸 우리가 에너지 서비스라고 부르는데요. 효율을 높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똑같은 서비스를 누리더라도 투입되는 에너지량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개 지금 냉장고, 세탁기 이런 가전제품들이 있을 텐데 거기 보면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아마 선생님들 댁에 있는 가전제품들은 1등급 제품이 많을 건데요. 1등급, 5등급 우리에게 해주는 일은 같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일을 해주더라도 그 기기가 사용하는 전력 소모량이 다르다는 거죠. 1등급은 5등급에 비해서 훨씬 적은 에너지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해주는 거예요. 빨래도 해주고 음식을 차게 보관하기도 하고 냉동시켜주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효율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효율을 높이기만 한다고 해서 에너지 사용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에어컨 같은 경우에 이 에어컨의 효율이 높아지게 되면 우리가 부담하는 전력 요금이 줄어들 수 있겠죠. 똑같은 시간을 사용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늘 5만 원 냈으니까 5만 원어치는 써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에어컨을 1시간 틀었다면 이제는 2시간, 3시간을 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전기요금이 무서워서 에어컨을 사지 못했던 사람들이 너도 사고 나도 사고 쟤도 사고 이렇게 해서 더 많은 가정에서 에어컨을 가동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그 에어컨의 효율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사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인 에너지 소비량은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반등 효과, 리바운드 이펙트 또는 제본스 패러독스라고 부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에너지 서비스의 질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겠다. 그게 뭐냐면 에너지 절약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건데요. 그걸 위해서는 생활 습관과 우리의 행동 양태를 좀 바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름에는 덜 시원하게, 겨울에는 덜 따뜻하게, 좀 쌀쌀한 기운이 들더라도 난방 온도를 너무 올리지 않고 여름에 약간 덥더라도 냉방 온도를 너무 낮추지 않는 그런 게 이제 에너지 서비스의 질은 좀 떨어지더라도 소비를 줄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데요.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는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모든 에너지를 다 줄일 수는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취사도 해야 되고 냉방도 해야 되고 난방도 해야 되고 또 통신도 해야 되고 가전제품 기기도 작동을 시켜야 되고 또 이동도 해야 되죠. 짐도 날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뭐냐면요. 그렇게 필요한 에너지는 되도록이면 탄소 배출이 없는 아주 탄소 배출이 적거나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런 에너지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재생 가능 에너지를 계속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발전 과정에서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니까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실기체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을 써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생각은 아주 일부만 맞고 전체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은 발전 과정 자체에서는 CO2를 배출하지 않지만 원자력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투입해야 되는 핵연료를 생산할 때 우라늄을 채굴 해서 농축해서 핵연료를 만들고 또 발전소를 짓고 또 발전소도 수명이 있거든요. 그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폐로 한다거나 또 사용 후 핵연료 보관하고 이동하고 이 모든 과정에 다 에너지가 투입이 되고 CO2가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원자력 발전은 풍력 발전보다도 CO2 배출이 높고요. 태양광보다는 약간 낮다 그러지만 어떤 연구들에서는 재생에너지보다 월등하게 CO2 배출이 높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원자력 발전 자체가 기후위기 시대에 굉장히 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그 태풍이 있었죠. 태풍 마이삭, 하이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바비가 있었는데 이 마이삭과 하이선이 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가동 중이던 원자로 6기가 가동을 멈추고 비상발전 디젤 발전기가 가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가동 중이지 않았던 고리 1호기, 2호기에서도 비상 디젤 발전기가 가동이 됐는데 그 이유를 조사를 해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요. 태풍이 거기가 바닷가잖아요. 원자력 발전소는. 그래서 태풍이 그 염분이 묻어있는 바람을 몰고 와서 그 염분이 관련된 그 전력 시설들에 들어가게 되면서 전력 공급이 멈췄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이 원자력 발전 시설은 전기를 만드는 시설이지만 소외 전력이라 그러거든요. 발전소 외부에서 전력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큰일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냉각수가 있는데 그 냉각수가 계속해서 공급이 되려면 전력이 끊이지 않고 공급이 돼야 됩니다. 냉각수가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력이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냉각수 공급이 안 돼서 그 원자로의 그 핵분열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게 되고 너무 열이 올라가서 멜트다운 현상이 발생을 하고 그 과정에서 수소가 발생하면서 후쿠시마에서처럼 수소 폭발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외 전력이 끊이지 않고 공급이 되는 게 중요한데 이걸 이제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일들이 기후위기 시대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냉각수가 꾸준히 공급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다행히 바닷가에 원자력 발전 시설이 있어서 바닷물의 온도가 아직은 괜찮지만 이 해양 온도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폭염이 오면서 강물은 수심이 바다보다 얕잖아요. 강물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냉각수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원자로를 세워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해안은 수심이 얕습니다. 동해안보다. 그래서 영광 앞바다의 그 바닷물은 온배수, 냉각수로 사용되고 난 다음에 나가는 온배수에 의해서 해양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또 월성 앞바다도 좀 얕아서 거기도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얕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또 에너지를 되도록이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런 에너지로 바꿔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재생 가능 에너지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전환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현재 주로 의존하고 있는 또는 의존해왔던 원자력이나 화석연료 같은 이렇게 대규모의 공급지향적인 그런 어떤 에너지원으로부터 그래서 기후위기를 야기하고 위험을 야기하는 그런 에너지 시스템이 아니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절약을 통해서 수요 자체를 줄이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가는 그래서 지역 분산적인 그래서 그 각각의 지역들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민주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시스템으로 바꿔가는 것을 우리가 에너지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에너지 시스템, 에너지 체계 또는 에너지 체제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에너지라는 게 그냥 개별적으로 에너지원만 바꾸는 게 아니라 각각의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에너지원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
또 그것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또 소비하고 처리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의 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편에 이게 이제 전력 체제에서 가장 우리가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대규모의 화력 발전, 대규모의 수력 발전댐, 그다음에 뭐 원자력, 이런 식으로 소수의 시설을 만들어 놓고 막 원거리에서 끌어당겨서 쓰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 소비가 일어나는 곳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효율을 높이고 절약하는, 그래서 지역 분산적인 시스템으로 바꿔나가는 것, 이게 이제 에너지 전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에너지 전환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 또는 소수 몇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전환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기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라든지 더 이전에 체르노빌 원전 사고라든지 더 이전에 79년에 그 미국의 쓰리마일섬 사고라든지 이런 에너지 이용이 야기하는 위험, 그리고 환경 문제,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기후위기죠. 이런 문제로부터 우리가 좀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는 그런 각성과 성찰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이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시면요,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원의 변화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새롭게 전력 생산 시설을 만들 때, 신규 발전 설비를 만들 때 도대체 어디에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걸 보면요, 75%가 재생에너지입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뭐 50메가와트라 그래서 규모가 좀 큰 수력 발전을 제외하면 71.2% 정도인데, 결국 70% 이상의 투자가 어디에 이루어지고 있냐면 재생 가능 에너지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수력도 당연히 재생 에너지이기 때문에 75%가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전 세계 투자의 그 경향을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5%도 안 됐어요. 3.8%. 석탄은 10%도 안 돼서 9.3%.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11.9%로 약간 높은데요. 이유는 뭐냐면 화석연료 중에서도 가장 CO2를 많이 배출하는 게 석탄입니다. 똑같은 열량을 우리가 얻는다 그랬을 때 석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100이라 그러면 석유는 75, 천연가스는 57 정도입니다. 그래서 석탄을 가스로 바꾸는 것부터 일단 먼저 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교량 연료라 그래요. 브릿지 에너지라 그러는데, 그래서 천연가스를 좀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천연가스도 화석 연료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금액으로 본다면 재생에너지에 투자한 돈이 화석연료에 투자한 거라든지 원자력에 투자한 걸 다 합했을 때 이거보다 3배가 넘고요. 원자력만으로 본다면 거의 20배에 가까운 19.8배나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나 이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지 그 경향성을 보면요. 여기 그래프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이상의 그 기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해에 따라서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도 합니다. 전 세계 경제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추세선을 쫙 그어보면은 계속 늘어나는,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2018년에 비해서 1% 더 늘었는데요.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요, 1% 정도 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또는 이렇게 2017년에 비해서 18년은 줄어들었잖아요, 금액은. 하지만 설치된 시설 용량은 더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단가가, 경제성이 높아져서 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돈을 투입하더라도 설치량은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나라에 얼마나 투입되는가 보면은 선진국에서만 재생가능 에너지에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 단위로 보면 사실 중국의 투자가 가장 많습니다. 개도국에서도 지금 열심히 그 방향으로 투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의 경로를 밟아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선진국이 밟았던 그 길을 뛰어넘습니다. 이걸 우리가 도약 효과, 이렇게 영어로는 리프로깅이라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전화기 있잖아요. 개도국에 지금 가보세요.
다들 휴대전화를 쓰고 있어요. 애플, 갤럭시 뭐 이런 거 다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집 전화를 쓰고 휴대전화로 넘어왔지만 개도국에 있는 분들은 집 전화를 거치지 않았어요. 바로 휴대전화를 사용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뭐 석탄, 석유, 가스 이런 발전소를 이제 더 이상 짓지 않고 바로 이제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 중에서 이 전 세계입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로 생산되는 게 4분의 1이 넘습니다. 27.3%나 되고요. 물론 이제 수력이 15.9긴 하지만 풍력도 거의 6%에 육박하고 있고 태양광도 3%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비수력 재생에너지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그래프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과거 10년 동안 얼마나 발전 단가가 떨어졌느냐. 여기 보시면 기울기가 가장 가파르게 가장 많이 떨어진 게 뭐냐면 태양광이에요. 태양광. 이제 그 다음에 풍력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균등화 발전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모든 조건들이 같았을 때 발전 비용이 얼마냐 이걸 이제 서로 비교하는데 전 세계 신규 발전 설비의 균등화 발전 비용을 비교해 보니까 태양광의 발전 단가가 지금 뭐 화석 연료하고 경쟁이 되는 오히려 어떤 나라들은 그거보다 더 낮아진 나라도 있어요. 이걸 똑같아지는 지점을 그리드 페리티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넘어선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아까 이제 한번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지난 10년 동안 그 최종 에너지 중에서 재생 에너지 비중이 얼마나 많이 늘었느냐 이걸 보면 OECD 국가에서는 10년 동안 44%나 늘었어요. 근데 BOECD 개도국이죠. 거기에서도 29%나 늘었습니다. 그만큼 이 재생 에너지 분야에 그 증가 추세가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다는 거죠. 에너지가 전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제가 그 국가별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이 지금 왼쪽에 조그만 그래프는 보시면은요. 해마다 주황색 부분이 더 추가되는 거거든요. 추가되는 분량이 계속 늘고 있어요. 아까 앞에서 투자가 줄었던 해도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증가량은 계속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더 큰 부분은 어떤 나라에서 주도적으로 이제 많이 투자하느냐 이걸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데가 중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 일본, 독일, 인도 이런 식으로 이제 2018년 같은 경우에 2019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태양광이 빠르게 이제 늘고 있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에 이제 추가 설치된 양으로 봤을 때 어떤 나라가 많이 했느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도 중국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 미국, 인도, 중국과 인도가 1, 2와 3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본, 베트남, 스페인 이렇게 개도국도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위권이었어요. 그래서 태양광 추가 설치 시설 용량이 많은 국가에 우리나라도 이제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꾸준히 풍력 발전도 해마다 더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풍력 발전도 마찬가지로 이게 국가별로 이제 어떤 나라가 많이 설치했느냐를 보면은 여전히 1위가 중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그 다음에 뭐 독일, 이게 이제 순서는 뭐냐면 작년에 추가한 그 증가율 때문에 이제 순서가 좀 그렇지만 막대기의 그 길이, 높이를 보면은 가장 세 번째로 많은 게 이제 독일이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인도, 프랑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력 발전하고 태양광 발전을 다 합했을 때 세계 10위 국가들을 이렇게 쭉 본다면 지금 이제까지 이제 특히 여기에서는 양 자체가 아니라 비중이에요. 발전 시설 용량 중에서 이 발전 양 중에서
총 발전량 중에서 태양광과 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은 아까 이제 양으로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높긴 했지만 중국은 워낙 이제 규모가 큰 나라니까 그렇게 많이 설치해도 발전 비중은 아직 좀 낮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이미 60%가 이 풍력과 태양광이죠. 그 다음 우루과이, 아이슬란드, 독일 같은 경우도 이미 3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이제 자국에서의 그런 발전량 중에서 태양광과 풍력 발전 비중이 높은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준비해 봤는데요. 2000년 이후에 누적에서 시설 용량의 변화를 보면은 지금 꾸준히 빠르게 늘고 있는 게 뭐냐면 풍력이죠. 이 파란 하늘색 진한 게 보면은 쭉 계속 높게 빠르게 이제 늘고 있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2010년 이후에는 태양광이 더 빠른 속도로 더 가파른 기울기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원자력 같은 경우는 거의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죠. 별로 늘어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발전량을 보시면은 아직도 이제 원자력이 용량은 벌써 태양광과 풍력이 원자력을 왼쪽 그래프 보시죠. 거기는 이미 용량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이미 넘어섰어요. 원자력을. 하지만 발전량은 이게 효율이 약간 아직은 떨어지기 때문에 원자력이 더 높고 풍력과 태양광이 더 낮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추가 누적 시설 용량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발전된 양을 보면 풍력과 태양광이 월등하게 원자력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추가적으로 더 발전했느냐 이걸 보시면. 예, 그리고요. 지금 세계적으로 또 빠르게 늘고 있는 게 뭐냐면 전기차입니다. 지금 세계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세계 전기차가 2억 5,900만 대에 이르렀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뭐 대다수가 2륜차나 3륜차이지만 지금 2019년 같은 경우에 전기 승용차 비중이 전 세계 승용차의 0.6%, 아직은 미미합니다. 하지만 신규 판매된 그런 승용차 중에 비중은 2.5%였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빠르게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2017년부터 이 기울기가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국가에 따라서는 내연기관차를 더 이상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그런 국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노르웨이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그런 걸 선언하는 국가들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 서울시 그린 뉴딜을 발표하면서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차를 신규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걸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어제 그 지자체장들이 청와대에서 이제 지자체별 지역균형 발전 뉴딜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광주와 제주가 오히려 서울보다 더 빠르게 2030년부터 내연기관차 신규 등록을 못하게 하겠다. 이걸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지금 빠르게 세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뀌고 있는 이유 중에 큰 게 뭐냐면 바로 일자리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용 사정이 안 좋죠. 특히 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훨씬 더 경기가 너무 안 좋죠.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에서는 경제 성장률 1위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나라도 마이너스 성장이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긴 한데 굉장히 재미난 사실은 이 재생 가능 에너지 분야에서는 일자리가 지금 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전 세계 재생 가능 에너지 분야 일자리가 1,100만 개 이상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냈던 게 태양 에너지 분야였어요. 태양광, 태양열, 그 다음에 바이오 에너지라든지 수력, 풍력 이런 순이었는데요. 그만큼 이 전 세계에서 에너지 전환에 관심을 두는 이유가 뭐냐면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새롭게 성장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다.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이 굉장히 기업들에서도 지금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RE100이라는 그런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RE100은 뭐냐면 Renewable Energy 100%라는 의미를 줄여서 말인데요. 기업별로 목표 연도는 조금씩 달라요. 우리는 2025년까지, 우리는 2030년까지 목표 연도는 다르지만 뭐라고 선언을 했냐면 목표 연도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가능 에너지로 조달할 거야. 이걸 이제 선언한 기업들입니다. 밑에 이제 그래프 오른쪽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기업들은 2014년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4개, 8개 이렇게 시작했다가 2014년 말에 13개 기업이 참여하기 시작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211개 기업으로 이제 2019년에 끝이 났는데 올해 들어서도 이미 50개 이상이 더 선언을 했어요. 더 가입을 해서 현재 263개 기업이 가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은 웬만한 기업들, 이름 알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거의 다 이걸 선언했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뭐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월마트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는 이미 100%를 달성을 했습니다. 여기 근데 중화공업도 지금 함께 동참하고 있어요. BMW, GM, 여기는 자동차 회사잖아요. 근데 이런 회사들에서도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100% 재생 가능 에너지로 하겠다, 이걸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이 자기들만 그렇게 본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기업들이 물건을 생산할 때 다른 그 중소업체들 또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부품을 조달을 받죠. 협력 기업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업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리백을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부품을 조달하는 너희도 아리백 동참해야 된다, 이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발등에 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 엔지니어링, 또 삼성 SDI, 또 LG화학 이런 데서는 이미 해외 기업의 물품을 많이 조달하고 있죠. 특히 여러분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세계적으로 지금 배터리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장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생명은 배터리거든요. 그 배터리 1위 기업이 어디냐?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LG화학, 삼성 SDI, SK 하이닉스 이런 데인데요. 그런 기업들의 GM이나 BMW가 뭘 요청하냐면 우리한테 배터리 수출하려면 100% 재생 가능 에너지로 생산해라. 그리고 여러분들 애플 부품을 삼성전자가 조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에도 애플이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전기가 100% 재생에너지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기업들이 해외 공장을 지어놓고 거기서 생산해서 납품을 합니다. 기업이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건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도 있지만 고용을 창출하는 것, 일자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여인데 사실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우리나라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기업들이 재생 가능 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이래서 전력 구매 계약을 맺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미 이제 에너지 전환은 기후변화와 함께 더불어서 이제 계속해서 추진이 되어 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린 뉴딜 또는 그린 딜을 발표하면서 더욱더 가속도가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이런 경로를 1992년에 UNFCCC라 그래서 기후변화 협약을 채택하고 난 다음에 꾸준히 이 경로를 밟아왔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린 뉴딜이 아니라 여기는 그린 딜이라는 걸 작년 12월에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들어보셨겠지만 2050년에 넷제로라고 그러죠.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고 또 자기들이 이제 탄소 국경세를 매기겠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너무 노력해서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으로 제품을 생산했는데 더러운 연료를 사용해서 생산한 제품하고 그냥 동등한 상황에서 경쟁하게 둘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품이 수입될 때 수입 관세를 높게 매기고 자기 그 EU 영내에 생산된 게 해외로 수출이 될 때는 그것 때문에 더 투입된 비용은 면세를 해주겠다, 뭐 이런 걸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는 넷제로만이 아니라 2030년 감축 목표를 기존에는 40%로 하겠다, 90년에 비해서 줄이겠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55%로 감축 목표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목표를 이렇게 계속해서 상향 조정하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선 지금 후보자들이 공약을 발표를 했었죠. 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린 뉴딜을 실시를 해서 좀 더 강력하게 이제 추진을 해서 온실가스 넷제로도 선언을 하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2015년 파리에서 채택이 된
파리 협정에서 탈퇴한 상태인데 트럼프가 탈퇴를 해버렸거든요. 그게 재가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 불평등과 일자리 문제, 기후위기 대응 한꺼번에 다 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많은 돈을 1.7조 달러라 그러는데 최근 들어서는 더 이걸 높인 것 같아요. 그렇게 투자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이 미국의 조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이 된다면 훨씬 정말 너무나 그 빠르고 과감하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전환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최초의 정부가 문재인 정부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일 때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항입니다. 최초로 이제 정책 쇼핑몰이라는 걸 운영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정책 공약을 딱 쇼핑몰이라 그래서 이제 상품처럼 이렇게 올려놓고 사람들에게 좋아요 이걸 받았는데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았던 공약이 바로 이 17번 공약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이었고 거기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탈원전, 탈석탄, 에너지 전환 미세먼지 문제 해결 이런 게 중요한 공약으로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좀 더 명확한 국정과제로 제안한 게 언제였냐면 우리나라의 최초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있죠. 고리 1호기가 30년 설계 수명을 채우고 나서 또 10년 더 연장을 해서 40년을 가동을 끝낸 게 언제였냐면 2017년 6월 1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에 들어간 날 그것을 이제 기념하는 그 기념사 축사를 하시면서 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으로 가는 출발점이자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임을 선언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좀 더 발빠르게 탈원전 사회 또 에너지 전환이 국정과제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기본 방향은 탈원전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탈석탄까지도 이제 선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탈원전 로드맵도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도 발표를 해서 우리가 2040년에서 여기에 이제 재생 가능 에너지 목표를 30에서 35%로 이렇게 높이는 것도 이제 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40년 목표로 제시를 하게 되고 또 재생 가능 에너지 3020이라는 걸 2017년 12월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걸 보시면요. 이게 하나 더 지나가 버렸네요. 이걸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2018년인데요.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아직은 꼴등입니다. 그리고 목표도 지금 제시를 하기는 했지만 이 목표가 EU의 목표하고 비교해 보면은 엄청나게 아직은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이 기후 위기라든지 에너지 전환이 그냥 환경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에너지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실을 우리가 좀 더 빨리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올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재생가능 에너지가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5%로 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지금 어디냐면 가장 끝입니다. OECD 중에서 아직도 여전히 꼴등인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또 문제는 뭐냐면 중앙 집중적인 전력 체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 발전소가 주로 이제 소수의 발전소가 소수의 지역에 입지하고 있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빨간 원 오른쪽 위에 있는 지도를 보면은 그게 이제 주요 석탄 화력 발전 그다음에 LNG 복합 화력도 있지만 주로 이제 석탄 화력 발전하고 이제 그런 화력 발전소하고 파란색은 원자력 발전소인데요. 정말 소수의 지역에 그게 입지돼 있으면서 거기서 생산된 전력을 이렇게 끌어다가 썼던 거예요. 그래서 지역별로 왼쪽 아래에 있는 막대 그래프를 보면은 이 전력 생산율이 그러니까 전력 자립도라는 게 자기들이 소비한 거하고 생산한 거, 발전한 거를 비교해 보면은 100이 되면은 이제 소비하는 만큼 생산하는 건데 100이 넘는 게 이제 파란색 막대가 있는 지역이고 빨간색 막대는 자기들이 소비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생산하는 지역이죠. 근데 이 파란색이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다 석탄 화력 발전소를 많이 가지고 있거나 원자력 발전 시설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 지도를 보면은
지금 충남 같은 경우에 전체 그 발전량의 22.7%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석탄화력발전소가 지금 60기인데 그중에 절반인 30기가 충남에 있기 때문이고요. 또 경북이라든지 뭐 부산, 울산 이런 데는 원자력 발전 시설이 있기 때문이죠. 전남도 원자력 발전 시설 때문이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인천은 영흥 화력발전 때문에 그나마 11%가 있고요. 경기도 화력발전이 있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0.1밖에 안 됩니다. 이 지역의 인구가 지금 전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사는데 여기에서 생산되는 전력이 4분의 1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산과 소비의 불일치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는 지자체장들이 이 에너지 문제,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뭔가 하겠다는 그런 선언을 하는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이라는 걸 기초지자체장들이 선언을 했고 또 광역지자체장도 연달아서 선언을 했고요. 또 충남에서는 탈석탄 금고라 그래서 이걸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지자체나 교육청의 그런 예산 이런 걸 관리해 주는 그 금고가 있는데 거기는 석탄 산업에 투자한 데는 금고의 자격을 주지 않는 그런 걸 선언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여러분들하고 지방과 시민이 참여하는 그 그린 에너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너지 전환이 에너지 분권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지방정부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주도를 했고 그래서 중앙 집중적인 에너지 체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지자체가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만큼 생산하고 그래서 지역 분산적인 에너지 체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분권이라 그랬을 때 이 에너지 관련한 행정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만 머물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이 책임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각 지역이 좀 불균형한 그런 상태에 대해서 지역 균형 발전도 가능하게 되고 또 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면서 다른 지역에 그동안에 지불했던 비용도 각자의 지역에 머물면서 그 각각의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투입할 수가 있겠죠. 이게 시민이 에너지 전환의 주체가 돼야 된다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그 아래 덴마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처럼 소수의 지역에 석탄 화력 발전, 뭐 원자력 발전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재생 가능 에너지가 된다는 얘기는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협동조합을 만들고 그러면서 정말 지역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런 발전 시설들이 그냥 그물처럼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EU와 독일 지역이 재생에너지 설비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느냐 그 사이에 이걸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제가 거기 유튜브 그림 주소를 적어놨으니까 거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이 시간에 따라서 달력이 바뀌면서 이 불들이 거의 끔끔한 상태에서 저렇게 밝은 걸로 바뀌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됩니다. 그만큼 굉장히 이 재생에너지가 거의 없었다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뭐가 중요하냐?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재생에너지 늘려야 된다 이렇게 동의하는 분들이 70%가 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설을 우리 지역에 당신이 사는 곳에 들여놓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동의하는 정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 시민들이 에너지 시민성을 함양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기본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내가 누려야 될 기본적인 에너지 서비스를 향유해야 된다. 모두가 다 그런 존재다. 이런 에너지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요. 하지만 그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야기하는 환경 문제, 사회 갈등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인식하면서 그 에너지 소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에너지 생산자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 소비자로 머물러 있지 않고. 그래서 권리와 의무를 함께 행사하는 그런 어떤 시민적 덕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게 우리나라의 지금 재생에너지 3020이라고 그래서 2030년까지 발전 전력 중에 20%는 재생에너지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인데요. 거기도 보면은 주민이 참여하고 지방이 참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간다. 이런 것들이 계획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정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전체적으로 뭐 지역 분산적인 그런 방식으로 에너지 설비들을 설치해 나가고 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생산이 소비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에너지 협동조합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 분산적인 소규모 발전소 건설에는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게 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뜻맞는 사람이 함께 하는 게 좋죠. 지역 주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할 때 지역 주민의 수용성도 높아지고 그런 참여를 통해서 발생하는 이익을 고루 나눠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으로 참여해도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부담이 훨씬 덜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 전환 운동을 행해 나가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협동조합은 뭐 시민 발전, 시민들이 참여하는 게 있고 또 밑에는 사업형인데 두 가지가 같네요. 뭐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이미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민 참여형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 제가 적어놓은 다양한 이런 제도적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활용해서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참여할 때 REC 가중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든지 또 소규모 태양광을 시민이 참여해서 설치하게 되면은 FIT라 그래서 발전차익 지원 제도인데 한국형으로 한시적으로는 그걸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워낙 투자비가 크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 참여 범위를 좀 더 넓히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또 농민 같은 경우에는 농민이 참여해서 협동조합을 만들게 되면 이것을 우대해주는 그런 지원 제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산업단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건설을 할 때 금융 지원도 있게 되고요. 여기에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단지에 그 지역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참여하게 되면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또 최근에는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사전에 고지해서 주민들이 처음부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절차적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지금 올 10월 1일부터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또 재생에너지 설치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설치 지역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공유지를 임대해주는 그리고 임대를 간소화하고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 법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주도를 하게 되면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REC를 또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그런 입법 활동도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남은 거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전환 아직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쟁점과 과제가 많은데요. 여론을 보면은 이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지지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70% 이상이 지지를 하고 있어요. 동의를 하고 있고 또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도 감축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동의하는 분들이 반대하는 분들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뭐 전환정책의 속도도 적당하다. 그리고 전환정책에 찬성하는 것도 훨씬 지금 찬성률이 80%가 넘을 정도로 많은데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장 적합한 에너지 이용은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다. 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압도적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넷제로에 대해서도 다시 가장 최근입니다.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넷제로에 대해서도 거의 뭐 90%가량이 찬성을 하고 탈석탄, 에너지 전환 다 찬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목표는 2050년 넷제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 2030년 목표를 뭘로 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발표해 놓은 전 세계에 선언해 놓은 그 목표는 원래는 배출 전망치에 비해서 37% 줄이는 거였는데 배출 전망치라는 건 계속 유동적일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이거를 작년 12월에 법을 시행령을 고쳐갖고 어떻게 했냐면 2017년에 비해서 24.4%로 줄이는 걸로 했어요. 근데 이 목표조차도 넷제로를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2010년에 비해서 45%를 줄여야 되는데 그것에 비하면 너무너무 불충분하다. 이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위해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력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 화력 발전소 이게 40% 정도인데요. 이 부분을 계속 감소시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9월 7일 날
푸른 하늘의 날에 이제 그 축사를 하시면서 2021년까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세우고 2034년까지 추가적으로 20기를 더 세운다, 이런 목표를 세웠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금 가동 중인 30기가 여전히 있고 지금 건설 중인 7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런 비판적인 기사가 광고가 실리기도 했어요. 한국은 그린 뉴딜을 한국 안에서 한다면서 해외 석탄을 투자하느냐, 지금 수출하는 것 갖고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베트남 붕황 2호기라든지 인도네시아 자바 90호기 수출하는 걸 지금 결정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이고, 그린 뉴딜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말씀을 별로 안 드리려고 합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다음에 그 이유진 박사가 그린 뉴딜에 대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근데 특히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경유차는 굉장히 크죠. 그래서 경유차가 연비가 좋아서 CO2 배출이 덜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워낙 덩치가 크고 장거리를 많이 뛰기 때문에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가장 주범이고요. 수도권에 가장 그 최대 배출원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CO2 배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경유차 그 구매 추세가 약간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도 많이 구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전기차나 수소차에 대한 구매가 좀 늘기는 했지만 여전히 지금 아직은 가야 될 길이 먼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 문제가 심각한 상태이죠. 재생 가능 에너지, 아까 제가 EU와 독일에서 그 불빛을 한번 확인해 보시라 그랬는데, 전국이 그렇게 빡빡하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까지는 자기 지역에 발전 시설이 없었던 지역에도 이제는 발전 시설을 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너무 산림을 심각하게 훼손하면서 설치가 됐던 경우도 있죠. 그래서 2018년 11월부터는 경사도 15도가 넘어서는 데는 지금 못 들어가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 재생 가능 에너지 설치를 둘러싸고 너무나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특히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만드는 게 가짜 뉴스들이죠. 전혀 사실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태양광에는 중금속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자파,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전자제품보다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사 안 됩니다. 우리 유리 건물은 그냥 벽돌로 지어진 건물보다도 빛 반사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빛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빛을 반사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이 너무 가짜 뉴스들이 지금 많이 퍼졌던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앞에 건 그냥 읽어보시고, 저는 시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 크게 이제 4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스스로가 이제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하는 실천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절약적인 삶을 살거나 효율적인 제품을 부담하거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저는 에너지 비용을 제대로 부담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요금이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꼴등에 가까운데, 그걸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전기요금이 아니라 전기세라고 부르면서 비용을 받아들이셔야 되고, 경유에 대해서도 이제 적정하게 비용을 부담할 자세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에너지 농부가 돼야 됩니다. 자기 가정에, 아파트 베란다에, 또 지붕에, 벽면에,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펀드에도 가입을 하실 수 있고 에너지 협동조합에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전환 의지를 가진 대표를 투표를 통해서 선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녹색 소비, 화폐 투표라고 저는 요새 부르는데요. 정치 투표는 4, 5년에 한 번씩 해서 지도자를 뽑지만 녹색 투표는 매일 할 수 있습니다. 이 화폐 투표는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구입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더 효율적인 제품을 기업들이 많이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에너지 관련한 단체들에 여러분들이 후원을 좀 해주시면 공익 활동을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생계 걱정하지 않고 더 열심히 우리 사회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실 수 있겠죠. 만약에 기존의 단체가 마음에 안 드시면은 스스로 만드셔도 됩니다. 자, 뒤에 있는 내용들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겠는데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고요. 여기 이제 주어진, 그리고 뒤에는 또 제가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추가적인 참고 자료를 붙여놨으니까 그걸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질문이 들어와 있어서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와 관련된 일자리가 증가한다고 했는데 어떤 형태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아리백 대기업이 납품업체 요구하는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에는 무리가 없는 걸까요? 일자리는요, 예를 들면 우리 재생가능 에너지 일자리에 대해서는 어떤 또 잘못된 편견, 선입관이 있냐면요. 그거는 안 좋은 일자리야. 뭐 굉장히 질 나쁜 일자리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재생가능 에너지가 만들어내는 일자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태양광, 풍력 발전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되도록이면 효율이 높은 제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를 어떤 걸 사용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풍력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날개, 블레이드라 그러죠. 그게 어떤 소재로, 어떤 두께로, 어떤 너비로, 어떤 각도로 만들어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규모가 크면 클수록 효율이 높아지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디자인을 어떻게 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 설계부터 시작해서 그 제품을 만드는 그 소재를 생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제조하는 거 있죠. 그 기기, 뭐 모터도 만들고 기둥도 만들고 또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는 인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제품을 제작하는 단계, 제조 단계에도 또 인력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제조해낸 걸 또 유통을 해야 됩니다. 이걸 날라야 되죠. 그 유통도 인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설치하고 나서 이제 유지 관리 보수하고, 이게 또 폐기가 되면 나중에 이제 재활용을 하는, 폐기해서 그걸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단계까지 이게 하나의 고리, 순환 사슬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각 단계마다 일자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일자리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거기에서 각각 요구하는 지식의 정도, 기술 숙련의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아주 뭐 내가 특별한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특별한 지식,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또 들어가야 되는 일자리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단계에서 다양한 종류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까 뭐가 있는데 이거 말고 한 개 더 있었는데요. 무리가 없느냐? 글쎄, 무리가 이게 전 세계적인 패턴이고, 그것은 WTO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들이 계약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요구들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 요구를 계약 조건에 맞게 해야지만 납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 2050년 아리백을 선언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LG화학은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해외 공장에서 만드는 거는 아리백을 하겠다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선언이 이루어지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활동이 이루어져야지만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안에서 이 한전 독점의 문제라든지, 한전 독점이 문제가 되는 건 한전만 전력을 구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풀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실적인 시스템 전환에 대해서 소화해내고 있느냐, 무슨 질문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제 시스템이 전환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 원자력 발전 시설에 종사했던 분들, 석탄 화력 발전소에 종사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그 발전소가 입지해 있던 지역은 또 거기서 고용된 분들이 그 지역에서 사시면서 생활비도 이렇게 뭐 숙박도 하고 장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돈을 써주셨죠. 그리고 그런 시설이 있어서 시설세를 또 지방정부에 납부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게 그 지역 경제하고도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전환을 할 때 재생에너지가 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새로운 어떤 세금의 유입원이 될 수도 있지만, 기존에 있었던 그 시설들, 이제는 줄어들어야 되는 그런 시설들에 종사했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전환의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이 뭐냐면 에너지 전환 지원법이라는 거예요. 독일 같은 경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탈핵 과정에서 또 탈원전만이 아니라 그 탈석탄에서도 그 원자력 발전 사업자 또 석탄화력 발전 사업자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거기에 고용돼 있던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줘서 58세 이상은 퇴직을 하게 지원해 준다든지 그 이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훈련, 재교육의 기회를 줘서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어떤 가스 발전이든지 또는 재생 가능 에너지든지 그런 분야의 일자리로 연결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온실가스 배출의 78%가 에너지 생산에 사용됐다. 그게 아니고요. IPCC의 2014년에 발표한 평가 보고서, 제5차 평가 보고서가 있어요. 그 제5차 평가 보고서에 보면은 이 제가 사용한 그래프가 그 평가 보고서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는데 온실가스 배출의 70%가 에너지 생산에 사용된 게 아니고요.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한 그 온실기체가 전체 온실기체의 68%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 70%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예, 그 다음에 2006년 유엔 자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에너지 13% 아닙니다. 축산에서 사용된 게 18.5 이거는 맞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2015년, 그러니까 2014년, 2013년에 그 IPCC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라는 기구인데요. 거기가 이제까지 평가 보고서를 5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게 2013년과 14년에 걸쳐서 나온 건데, 걸쳐서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IPCC가 3개의 워킹 그룹 실무반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과학적 기초에 대한 거, 그 다음 두 번째가 취약성, 적응에 대한 그런 보고서이고, 세 번째가 완화에 대한 건데,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 3개를 다 합해서 종합 보고서, 신테시스 리포트라고 부르는 걸 마지막에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했던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건 첫 번째 과학적 기초에 대한 2013년 보고서하고 2014년에 나온 종합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 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 강의를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충분히 다 드리지는 못했네요. 근데 2주 후에 또 그린 뉴딜에 관한 또 강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제약도 있고 또 뒤에 또 다른 분이 하시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핫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에너지, 특히 이제 그린 뉴딜의 핵심이 에너지 전환 뉴딜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연결해서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